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던 사람 9명 중 2명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겁니다. 목숨을 잃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만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에게는 현장에서도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 생존자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실종자와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 일면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지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경제안보 위기 탈출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수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남기고 간 상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됐던 9명의 실종자 가운데서 2명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얘 냉천에 물이 넘으니까 물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숲 시간에 이렇게 살아 계세요? 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4시간 만에 일단 30대 남자가 구조가 됐고 그리고 1시간쯤 뒤인 15시간 만에 50대 여성이 또 구조가 됐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구조가 된 상황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저 깜깜한 저 물 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대원들 말에 따르면 네. 사실은 파이프 같은 것들이 지하 주차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를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걸 가서 구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네. 안에 이제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뭐 배관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왜 과거에 보면 에어포켓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이제 물과 그 천정 사이에 약간의 공간. 예, 공간. 공간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무려 14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일단 거기에서 그 파이프 같은 걸 잡고 14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어제 낮부터 물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조금 빼니까 본인이 파이프 같은 걸 잡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좀 밝은 곳을 향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항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이야기인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애들 생각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흰남노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금 용산 집무실과 벙커를 오가면서 이제 철야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고 했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와서 포항과 관련된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이 돼서 정말 그 생명과 삶의 그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따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이재민과 또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짧은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 미뤘던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포항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이창근 대변인님, 일단 포항에 내려가면 이제 사고 수습을 좀 지휘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차원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항은? 포항은 이제 현재는 이제 수색 작업은 거의 오늘 일단락이 될 걸로 봅니다. 수색 네. 작업이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런 안전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될 거라 보는데요. 오늘 국무회의도 아마 포항을 비롯한 이번 태풍 피해 네. 그게 중심으로 국무회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이후에 포항을 가신다면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라든지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신다면은 네. 하루속히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를 빼라고 방송을 했던 그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도 지금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서민 비서관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근데 뭐 온라인상에서는 조금 여론이 분분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어찌됐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 그 방송을 했던 본인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여러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상처를 좀 받고 있는 만큼 사실 이 부분을 뭔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거나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박원석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 그 상황에서 만약에 네. 주민들한테 그런 안내 방송을 안 했다면 또 반대로 지금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을 거예요. 그 관리소장 인터뷰한 걸 들어봤더니 그 안내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저렇게 위험할 만큼 차오르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인근에 하천이 있었거든요.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네. 물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면서 뭐 저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네. 어쨌든 관리사무소는 그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한 건데 이 참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당사자에게는 저게 상당히 오랜 기간 트라우마가 될 것 같고 네. 지금도 괴로운데 저기다가 어떤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혹은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가혹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도 집단적으로 상당히 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치유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종자들 중에서 2명의 생존자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숨졌던 실종자 그리고 또 유가족들에게는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시에서 지금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숨 죽이고 모두가 다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그 시각, 그때 9월 5일 그때 전남 여수 지역의 법무부 공무원들이 지금 음주를 포함한 회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신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준비했습니다. 신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비상에 걸렸던 지난 5일 저녁 법무부 공무원 한 14명 정도가 술을 곁들인 음주 회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비상 대기를 한 상태였고 대통령마저도 집에 가지 않고 용산 집무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때 왜 하필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지난번에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상당히 의식하면서 일찌감치 맞습니다. 중대본을 네. 구성하고 철야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무리 이제 지방이고 또 이게 직접 재난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부서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서 비상대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식을 한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고 네. 저거는 마땅히 저는 진상을 가려서 엄중하게 징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공무원을 지금 법무부 공무원들이 저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 책임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출근길부터 민방위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강요하며 나섰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직기관 관리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소통용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태풍 대비 지침을 내리지도 않은 것입니까? 법무부 공무원들이 지침을 어긴 것입니까? 연일 야당 정치 탄압의 골몰에 산하 공무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수에 있는 법무부 여수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들이 술을 곁들여 회식한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아무리 엄중하게 뭐 장관이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뭐 기강 확립을 요구하더라도 늘 일탈자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자, 지금 민주당의 저런 주장이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 몇 퍼센트나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비상대기 상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그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뭐 지시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을 거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네.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럼 전국의 공무원들이 모두 다 뭐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일탈한 거를 그거를 그러면 장관 책임이다. 그렇게 책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좀 그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법무부 공무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경각심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근데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이 가는 것은 네. 아무래도 법무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일지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한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 부처 관련한 책임을 다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비판이 사실 얼마나 이제 대중적인 공감대를 얻느냐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본인이 지시를 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아니면 공무원 일부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좀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틀 전에 있었던 예결위 현장에서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질의, 준비가 좀 덜 된 그 공격,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화력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모자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실 것 같은데 영상 보겠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들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AI로 그러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시스템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정말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이 성범죄 수사를, 그것도 이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느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이 안 하느냐는 게 대체 뭔 소리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저 사람이 판사였다는 게 사실이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동욱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 논점은 사실은 그 N번방 제2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것이 경찰에 그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시스템상 성범죄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다 마치고 나서 뭐 기소 단계에서나 검찰로 송치를 하잖아요. 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AI와 관련한 이거 뭐 지금 그 이제 뭐 검증 뭐 이런 것들은요. 경찰, 검찰 다 가지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권이 없어요. 직접 수사권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저건 전담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자꾸 지금 검찰에 묻잖아요. 지금 이수진 의원이 물어야 할 것은 경찰청장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 들어가 있는 사건을 왜 자꾸 한동훈 장관한테 묻고 한동훈 장관이 그거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무슨 공격을 해야 된다는데 매몰돼서 그런지 자꾸 양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자꾸 준비해온 것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공격 그 표적이 지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혹은 뭐 이해하겠는데 논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게 이제 N번방 사건 이후에 불법 촬영물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돌아다니지 않도록 네. 신고를 하면 네. 검찰이 그거를 탐지해서 그걸 삭제를 요청하는 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AI가 자동적으로 수백 개의 파일들을 다 그렇죠. 찾아낸다. 뭐 근데 이런 이제 지금 어쨌든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에. 그 검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말씀하셨듯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이수진 의원은 저렇게 물을 게 아니고 이게 그럼 무용지물이 됐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차라리 이걸 수동적인 이 탐지 시스템이 아니고 능동적 탐지 시스템으로 신고 이전이라도 사전에 그런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그런 영상물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감시하고 뭐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했냐. 근데 지금 검찰은 신고가 경찰에 들어갔는데 신고받지 않은 거를 이건 신고 이후에 탐지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신고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탐지를 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그 이수진 의원하고 이전에 한번 저 뭐 청문회 과정에서 네네. 부딪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저렇게 거듭 의원이 약간 억지스럽게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전체적으로 지금 이 냉기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질의, 제대로 된 답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수진 의원 측에서는 저 질의 과정에서 논란이 좀 커지자 입장문을 내면서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수진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담당 수사관이 단 한 명에 불과해서 범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창훈 대변인님, 네. 이 내용을 지적한 걸로 아까 보였습니까? 질문도 억척스럽지만 해명 자체도 궁색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수진 의원이 검수완박의 주된 당사자이면서도 검수완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검수완박의 내용이 정확히 안다면은 검찰이 성범죄 수사를 못한다는 상황을 안다면은 질문도 잘못했지만 해명도 이런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낭비나 검찰과 경찰 사이의 중복성 그런 걸 지적하면서 검찰에 있는 AI 시스템을 경찰로 이관해서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명도 본인의 질문이 잘못된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의 질의 태도와 수준, 과거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제가 특별히 명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저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연락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고요. 자, 철험회 소속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때마다 사실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논란만 키우고 한동훈 장관에게 좀 플러스가 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줬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왜 자꾸 이들에게 발언권과 어떤 공격권을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 뭐 공격권을 주려고 계획하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저도 뭐 민주당 소속이지만 네.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물론입니다. 또는 이제 부처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의원님들마다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네. 그 발언의 시간 자체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금 같은 시간이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감정적인 공방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호통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좀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에 질의의 내용과 무관하게 결국에 태도로 또 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태도에 관한 지적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역시도 사실 앞에서 N번방 그 관련해서 질의하는 영상을 저희가 보긴 했지만 네. 이수진 의원의 질의가 조금 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았겠다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저는 질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서도 사실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N번방 관련된 최근에 사건이 있었던 만큼 그 질의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1차원적인 답변을 일관하기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고 또 N번방 범죄에 대해서도 좀 척결 의사를 법무부가 계속해서 밝혀왔던 만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 좀 친절하게 설명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설명까지보다는 이제 어쨌든 인력 부족의 문제나 현재 법무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 가겠다라는 생산적인 논의로 좀 이끌어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두 사람이 만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의원 모임 철험회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그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충분히 해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시행령 정부나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최광호 의원이라든지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도 꽤 많이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또 보여드리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너무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전체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국회 왔을 때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탄핵이라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거는 좀 태도를 가지고 탄핵을 하면 우리가 탄핵 뭐 이런 데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괘씸하다고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국회의석의 뭐 압도적 과반이니까 민주당이 아마 추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국회를 통과시키는 정도는 뭐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거든요. 네. 글쎄 뭐 그걸 통과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여러 가지의 정치적 배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반된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아마 만약에 탄핵을 실제로 추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과연 질까?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꾸준히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날을 세우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해 복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이 7일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때문에 검찰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제 경기도청을 추가로 또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그리고 이 A팀장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때부터 공보 담당을 했고 경기지사로 당선된 뒤에는 성남시에서 경기도청으로 옮겨서 합류를 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시장 때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까지 공보 담당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이 A팀장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자, 이 부분으로서 이제 뭘 챙겨왔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은 원래 수사를 하는 초기에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갖다 분석해서 이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일 모레 공소시효가 끝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경기도청 또 전체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그 A팀장이라는 사람만 압수수색했어요. 그 사무실만. 그리고 그 배 씨도 어제 그저께죠. 5일날 소환해서 또 추가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 중에 뭐 일부분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그중에 특히 뭐 언론 담당이라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 언론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협의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원포인트 형식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압수수색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 그래픽으로 화면에 나갔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야 지금 기소 이틀 앞두고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검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뒤늦었지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수완박을 추진하였지만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죠. 대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덮여지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네. 허위 사실로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요.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본인이 국토부의 압력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하게 공문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 김문기 고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고 김문기를 몰랐다. 하지만 같이 여행 간 사진도 나오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수없이 많고 그리고 본인 성남시장 시절에 재직 때부터 이미 그게 관여했고 했는 부분들이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덮여지고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묻혀지고 대선 과정에 들어서야 다시 불거지니 이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수사는 허위 사실 공표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범죄는. 선거법.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면 조사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서면 조사로 해서 자기들은 다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서면 조사에 최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환 조사를 했더니 민주당의 이재명
보호하기 들어서서 뉴스를 만든 거죠. 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카메라에 포토 세우게 하느냐. 그러다 서면 조사를 한 다음에 서면 조사 이후에 스스로 현장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재명 보호하기에 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수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수사 상황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남은 수사도 불출석하겠다. 불출석을 예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방탄 체제를 본격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권에서는 치해 법권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절대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소환조사 강력히 거부한다. 그리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로펌인가라는 비판과 함께 조웅천 의원은 그렇다면 소환할 때마다 의총을 열 건가? 의총 열어서 이번에 가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한 1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소가 된다면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때마다 의총 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지 말라라, 가라 뭐 이렇게 의견을 줄 것인가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선민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얘기가 사실 지금 중첩돼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번에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뭐 출석하냐 마냐를 결정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총회는 사실상 이런 검찰의 좀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형식의 규탄 집회 성격이 좀 더 강했다고 알고 있고요.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뭐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것이지 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뭐 얘기를 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가지 않게 됐다라기보다 뭐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좀 핵심적인 관계자들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보여서 뭐 매번 의총을 열어서 이런 사안을 결정한 거냐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다만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이 어쨌든 국면 전환용으로 수사를 좀 대대적으로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사실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당의 아젠다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당에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얼마나 키워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시기도 물론 검찰이 좀 무리하게 소환 조사를 요청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3건 중에 2건은 이미 답변이 갔고 한 건은 작성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는 비판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사실 민생 대책이나 이런 부분, 뭐 밥상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민주당이 뭐 사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생을 좀 같이 챙겨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중심축을 어떻게 잡고 갈 건지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건지 저는 이거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민생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미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회의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추석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귀경길이나 귀성길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든지 등등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검찰이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검찰이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당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만들기에 급급한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키웠다. 그렇죠. 그래서 당헌 당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재명의 서면 조사 작성 중이라고 하셨지만 작성 중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이 사건은 오래된 거예요. 대선이 3월 9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인지가 아니라 고발이 된 사건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비를 했다면은 애초에 당초에 서면 조사를 빨리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검찰은 기다렸겠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
단 한 번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소환을 하게 된 거고, 그 소환을 뉴스를 키워서 그럼 서면 조사를 낼 거면은 진작 냈어야죠. 그래서 서면 조사를 내고 그리고 스스로 또 방어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당 내에서도 제기가 됐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줄줄이 청구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당이 언제까지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있는 모든 수사에 불출석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아직 정한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런 방침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죠. 당이 피의자가 돼서 뭔가 당을 수사하는 이런 사건이라면 모르되 그게 아니고 개인 이재명에 대한 어떤 사건인데 그걸 당이 나서서 방어할 성격의 사건이 있고 방어하지 않을 성격의 사건이 있는데 만약 민주당이 일관되게 모든 수사에 거부하겠다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번 사안을 보면은 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제1야당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소환까지 한 전례는 87년 대통령 이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선거법 사건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소환 수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 법리 자체가 워낙에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느냐 사실 적시를 했느냐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그 세 가지 이슈들이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냐. 대표적인 사실 적시는 예를 들어서 허위 재산 신고, 허위 학력 기재, 허위 경력 기재 이런 게 대표적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이전에 이 처벌의 전례로 봤을 때도 이건 의견 표명이나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협조 요청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그걸 협박으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가 나올 처벌을 하거나 이런 전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법리상으로도 무리한데 그보다 서면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물론 전당대회 얼마 앞두고서 약간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출석 요구까지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도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방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앞으로 모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역시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늘 이야기했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반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게 나가셔야지.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나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왜 떳떳하지 않으면 안 나가십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 한 5년 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을 때 지금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수사 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본인에게는 또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런 과정들, 불출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당 대변인이 또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기자들과 설전 벌이는 모습. 사유가 소멸됐다고 하셨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부분 이건 별개의 문제다. 서면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이제 고발을 당하고 하면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게 본인도 더 당당히 해야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용도 변경을 협박을 느껴서 해줬다는 건데 그럼 용도 변경이란 중대한 사안을 협박을 느껴서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럼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위를 설명한 것이고요. 관련된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소명서를 제출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당한 협박에는 혹시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분석한 게 아니냐라는 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그 9박 10일 호주 출장 때 그 사진도 있었고 그 유족도 항변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른다고 계속 주장하는 게 좀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이 참 기억을 놓고 재판한다는 것이 참 수사한다는 것이 참 어떨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인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내의 목소리도 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이런 탄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설전까지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본인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지금 대변인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뭐 똑같은 질문이 뭐 거의 뭐 막 대여섯 개씩 나온다는 얘기는 저게 한 기자들이 14분, 15분 정도 기자들이 됐거든요. 거의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기자들이 왜 그렇게 납득을 못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은 민주당이 기자들이 납득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 앞으로도 남은 수사도 불출석 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이제 출두 요청이 앞으로도 굉장히 줄을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저런 장면들이 나올 거거든요. 기자들이 왜 이거는 불출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여야가 서로 공방을 벌이면 결국 국민들이 그걸 봐가면서 자 누구 말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사건은 네.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우위에 선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의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아마 저렇게 대변인이 좀 기자들 앞에서 쩔쩔매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허위 사실, 의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총 3가지를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화면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백현동 고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봤더니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 시절에도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신문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때 김문기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때는 하급 직원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이었고 발언이었는데 그때 보고를 직접 김문기 처장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이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김문기 처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과 다르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3가지 의심되는 거짓말, 허위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 성남 시장 시절에 본인이 몰랐다고 했던 그 발언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나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육성과 또 유족들의 입장에
공개되면서 또 허위 발언 논란은 더욱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습, 그 목소리들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좀 명확한 부분 아닙니까? 글쎄요. 어쨌든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게 그리고 입증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보다 더 명백한 어쨌든 사실 적시가 있어야 이게 허위 사실로 보는데 근데 저때 이제 김문기 처장이 아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네. 끊은 이후에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구설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저렇게 발언했을 가능성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여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네. 때문에 사진에 나온 사람, 뭐 저도 다 몰라요.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지만, 근데 이제 그 경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출장 가고 예, 뭐 익명의 운동 누군가와 같이 그냥 하고. 찍은 게 아니고 같은 시에서 일을 했고 시장이고 부하 직원이었고 또 출장길에도 올랐고 그리고 어쨌든 특수한 임무를 맡은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업팀의 네. 구성원이었고 알았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지요. 네. 그러니까 저 이재명 그 의원의 발언이 방송 중에 한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결국 이게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위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저 당시에 김문기 씨는 하위 직원이 아니었어요. 팀장이었거든요. 팀장. 팀장급. 예. 그 팀장도 다른 팀장이 아니고 나중에 처장까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팀장도 다른 팀장이 아니고 대장동 사태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무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15년 1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게 총 11명이 갔지 않습니까?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딱 2명이 따라갔어요. 하나가 유동규 씨, 네. 하나가 김문기 씨.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뭐 거의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오른팔 정도 되는 김문기 씨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하위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뭐 네. 하위직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의뢰 신도시, 고등동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당시 성남시의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 대장동 사업의 핵심적인 주무 책임자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10박 11일을 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갔느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도 그리고 본인 그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8년간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경찰도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민 비서관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게 뭐 앞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주관적인 의사 표명을 주관적인 영역을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뭐 친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이제 검찰이 찾았다라고는 하나 그게 뭔지는 제가 모르니까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아예 계속 몰랐다가 아니라 그 시절에는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 이게 정황적인 증거로 판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건 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시절에 몰랐는지 알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뭐 사진을 찍었다 여행 갔다 이걸로 과연 충분하게 입증이 되는 부분일까? 이래서 저는 법적으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수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또는 객관적인 증거로 주관적인 의견 표명 영역을 얼마나 규명할 것이냐 이거는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서면 조사로 응한다. 그리고 불출석했다. 이제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고 기소가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왔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이 오늘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공범으로 일단 검찰은 그렇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배 씨와?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횡령에 해당하는 거고 횡령은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모 비서관이 모든 것을 본인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게 이미 대선 과정 중에도 이재명 후보죠. 후보 네. 시절 그리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과 정황도 본다면은 본인이 당연히 같이 함께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 절차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적법한 절차라고 봅니다. 네. 적법한 절차고 횡령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금액의 크든 작든 횡령은 횡령입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 소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이 모든 것들이 말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건 검찰의 몫이지만 알겠습니다.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김혜경 씨가 소환 통보를 받은 이 건 역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초밥이라든지 뭐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이 또한 그 선거 기간 중에 국회의원의 부인 3명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그때 법인카드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등등 이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 역시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공소시효가 지금 이재명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마찬가지로 오는 9일 밤 12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소환을 한 것 같은데 소환에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도 지금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뭐 체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아마 이 또한 네. 저희가 예상컨대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공세를 또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선이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건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또 여러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만큼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배치돼서 좀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한 보도에 따르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또 오늘 내일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게 또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 주장이 더 강해지겠죠. 근데 다만 그것이 과연 특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사실 특검 자체가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 보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때 있어서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특검을 좀 강하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강하게 하고 동시에 검찰의 좀 느슨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추석 연휴 동안에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자,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의원이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본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그런 이유로 저는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새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주호영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과연 누가 될까 또 궁금한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는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아직 그 후보자분들하고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의원들한테 이름을 받았으니까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어 계신가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 접촉해서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쯤에. 예. 원외 다 이렇게 포함해서 3분인 거죠?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배경에서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배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지난번 직무정지 됐을 때의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네. 지금 만약에 새로 그 지명이 된다면 이름은 같지만 네.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새로 뽑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당헌 개정까지 마치고 나서 그 지금 지명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 눈에 보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네. 법적 지위는 달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일반 국민 눈높이 이걸 네. 맞추기 위해서 조호영 의원이 자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후보로 항상 거론이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인데 후임으로 또 다른 인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박주선 전 의원입니다. 박주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도 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선을 거쳤지만 민주당 계열의 당에서만 4선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봤을 때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준비위원회, 인수위 위원 공동위원장도 영입했고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지금 가까워진 그리고 두드러진 활약을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는 박주선 전 의원이 지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당신보다는 윤심이 좀 많이 반영된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주선 전 의원 카드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피로감을 주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이준석 대표, 아직은 대표죠. 대표가 네.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정부 여당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주호영 의원과 같은 어떤 구인물보다는 네.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시그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로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나쁠 리가 없죠. 그리고 새로 출발하고 대통령이 쇄신해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 민생이나 이런 걸 챙기는 모습을 더 가고 있으니까 네. 당과 함께 다시 스타트한다는 차원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적합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중에 이제 비대위원장 누군지 이제 확정 발표가 될 테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에 선임되고 나면은 자신의 직에서 물러난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도 이제 뽑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가처분을 열심히 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대위 국민의힘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가수 송가인 씨입니다. 자, 송가인 씨, 이제 저희가 미스트롯 진으로 송가인 씨를 뽑으면서 또 이제 유명 스타가 된 송가인 씨인데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저희 TV조선에서 콘서트가 공개가 됩니다. 먼저 예고편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쳐도 아쉽고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가 미스트롯 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늘이여 이 사람 아쉽고 눈물이면 안 돼요. 사랑하게 자, 이제 추석을 맞아서 저희가 이 송가인 씨의 콘서트를
방송해 드리는 건데요. 뭐 생생한 라이브로 이제 방송이 되는 거라서 더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시청률도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콘서트 보려면요. 네. 원래 공연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밤 10시에 TV조선을 켜면 네. 안방에서 송가인 씨의 콘서트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 기대가 되고 네. 이게 참 여야가 시끄럽잖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지켜보면서 네. 참 어디 지지층이든 마음이 진짜 무겁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밤 10시에 콘서트 보면 뭐 지금 송가인 씨가 불렀다고 하는 노래들이 그 송가인 씨가 이미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들, 뭐 가인이여라, 오늘같이 좋은 날, 물음표 이런 노래도 있는데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그 주옥 같은 트로트 명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불렀다고 하는 노래들이 뭐 주병선의 칠갑산, 나훈아의 고향역, 뭐 청춘을 돌려다오, 그다음에 김수희의 남행열차, 뭐 심수봉의 비나리 이런 거를 과연 송가인 씨가 어떻게 부를까 너무 궁금하고요. 밤 10시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가인 씨 그리고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인데 또 굉장히 효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 씨가 매달 용돈을 넉넉하게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가인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 준비합니까? 그때 다른데 네. 엄마 아빠 항상 뭐 무조건 사지 말라고 해요. 돈 쓰지 말라고. 저는 그런 기념일 떠나서 항상 매월 이렇게 용돈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네. 좀 자꾸 이제 드리다 보면 부모님도 은근히 바래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좀 그 액수가 커져도 좀 이렇게 막 놀래시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송가인 씨가 이제 저희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시즌 2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응원의 목소리를 또 남겼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 드디어 미스터트롯 시즌2가 돌아왔는데 2배 더 빨간 오리지널의 맛 전국 방방곡곡에 끼 많은 남정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바로 지원하셔라. 자, 미스터트롯 대표적인 또 TV조선의 프로그램들인데 앞으로 계속 시청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10시에 방송되는 송가인 씨의 콘서트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자, 미스트롯이 송가인이라면 미스터트롯은 바로 또 가수 임영웅 씨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씨가 지금 기부천사로 등극했다고 하는데 이호영 변호사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보통 팬클럽들이 네.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 팬 만나고 뭐 그렇죠. 생일 축하해주고 예. 이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축제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최애돌 셀럽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그 투표를 해서 그 많은 표를 얻은 그 연예인의 이름으로 네. 지하철에 광고도 하고 공익 광고 같은 거 하고 네. 그리고 기부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인기 투표를 했는데 네. 보니까 그 탑 3가 다 또 TV조선이 배출한 스타들이네요. 그래서 이명웅, 그다음 이명웅, 영탁, 이찬원 네. 이렇게 이분들이 종합 탑 3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특히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무려 평균 1억 명에 가까운 투표수 달성해서 추가 광고도 획득해서 이명웅 씨 이름으로 광고도 진행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네. 미랄복지재단을 통해서 미얀마로 기부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교육 시스템이 막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부금을 이제 지원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아주 훈훈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임영웅 씨의 노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인생이 그렇게 흘러오네 사나이의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